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까 그래서 그 또 서울 내에서의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는 또 계속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이게 달라질 것인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 자체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점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하지가 못해요. 네. 그동안에 몇 번의 규제 그리고 단기간에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원인, 그래서 건설사들도 공급에 주저했던 요인들,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지연됐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태반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의 품귀 현상, 희귀 현상, 이게 굉장히 공고해요.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가 귀해졌고 그걸 요충지에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선망 수요는 높아져서 앞으로도 똘똘한 새 아파트,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 근데 이제 저희가 앞부분에 이 한계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새 아파트는 원체 귀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많아져야 사람들에게 더 효용 가치를 더 줄 것인가는 아직 멀은 거죠. 아직 먼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이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서울은 공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뭐 네. 특히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도 한 2010년대에 지은 네. 한 10년에서 15년 안짝만 있어도 준 신축이다. 네. 이게 준 신축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또 딜레마인 게요. 우리 유럽 보면 100년 된 아파트 아직도 잘 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폐가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예.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된 150년 된 아파트도 잘 쓰는데 뭐하러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지어만 됩니까? 이게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되는 게요. 예. 프랑스 파리의 그 샹젤리제 그 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네. 이런 데들 보면 물론 100년 된 아파트들 많죠. 그런데 100년 전에 프랑스는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200년 전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그걸 조성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30년 전 국민소득 막 10,000불 넘을까 말까 수준에 맞춰서 아파트를 지었고 우리 반포 주공 아파트 지금은 다 헐렸지만 네네네. 6층이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6층이 제일 쌌잖아요. 6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엄마가 야 미안한데 슈퍼마켓 한 번만 더 갔다 와. 휴지 안 샀다. 그럼 욕 나와요. 또 내려갔다 오라고. 자, 그래서 그리고 연탄 아파트 기억나시잖아요. 네. 연탄 보일러 들어갔다. 연탄 보일러 들어간 아파트에 연탄 보일러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예전부터 서구 열강 국가들과 주거 환경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000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만 불, 4만 불 보고 있는 이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도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 쓰는데 뭔 소리냐. 그게 안 맞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제가 마음 아픈 건데 네. 우리나라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70% 이상을 10대 건설사가 조성합니다. 그 10대 건설사 중에서 양대 축이 누군지 아시죠? 네네. 하나는 자이. 아니죠. 양대니까 현대건설, 예. 힐스테이트. 네네네. 그다음 또 하나가 삼성, 레미안. 쉽게 말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파트를 지었고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으로 따지면 테슬라가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류 기업 프론티어한 기업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계속 좋은 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주거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또 뭐가 있느냐? 얘네는 10년 지난 아파트도 구닥다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혁신성을 가진 회사들인 거예요.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그렇죠. 없었던 새 아파트들의 니즈를 찾아서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건설사가 조장하는 면 분명히 있어요. 주거로서 우리가 뭔가 새로 공급되는 그 환경을 보지 못하면 야 저거 끝내준다. 우리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괜히 아파트 외벽에도 막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뭐 불 이렇게 달아놓고 옥상에도 뭐 이런 거 달아놓고 막.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헬리오시티 왜 유명해졌습니까? 밥 지어주는 아파트.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어머니들이 하굣길에 애가 나보다 일찍 왔어. 엄마 밥은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단지 커뮤니티 가서 밥 먹고 와.
요즘 뭐 조식 제공 뭐 이런 아파트. 그렇죠. 외국에 그런데 물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서비스 안 해주는 그 대도시 국가 얼마나 많아요. 북유럽에서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무 데도 없으면 그런 니즈가 안 생겨. 근데 그걸 헬리오시티에서 한번 맛보더니 소문 쫙 났죠. 그러면서 이제 모델하우스 돌아다닐 때마다 부모님들이 물어보죠. 여긴 밥 해줘요? 여긴 커뮤니티가 어때요?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긴 수영장 있나요? 그걸 물어보니 계속 얼죽신이라는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조장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 새 아파트가 필요해진 면도 같이 있고 이게 참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해서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게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안전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네. 어떤 아파트는 이제 문 열고 나오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고 이걸 이제 옛날 집이랑 막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죠. 아, 이 집 이게 편리하네. 네. 지하 주차장 이런 것도 있네.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내려가지 않아도 되네. 뭐 이런 것들. 네. 기능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마치 신차처럼 네. 그리고 아파트도 새로운 가전제품처럼. IT, 뭐 IoT가 네, 들어오는 네. 아파트. 근데 이런 트렌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기술을 접하는 것도 빨라지고 그렇죠. 또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 막 아파트 사이에 무슨 뭐 브릿지를 놔갖고 여기에 뭐 호텔처럼 무슨 뭐 레스토랑을 저도 만들고 막 봤어요. 요즘 한번 가봤어요.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 좋긴 좋더만. 그래요. 그걸 보고 오니까 저도 그리고 요즘 새로 이제 조만간 이제 완공될 때는 그 아파트 단지 옥상이 인피니티 풀이래요. 그러면 호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 옥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노란색 물탱크가. 야.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상 더 나은 주거시설, 더 나은 기능, 네. 또 더 나은 옵션을 네. 찾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심하긴 심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테슬라도 어떤 뭐 주거단지 뭐 ESS 활용한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래형 주택 만든다고 하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뭐 미래형 우분시티. 우분시티인가요? 네. 뭐 그런 거 만든다고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투자 자금을 증시로 이끌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네.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잘 될까요? 잘 돼야만 합니다. 저는 아주 묘수를 잘 생각하셨고 네. 이 묘수는 단순히 부동산으로 쏠려지는 자금을 김을 빼서 부동산을 억제하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국가 경제의 생태계를 견실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은행이 유유자금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한 이래 지지난주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요. 어떤 걸로요? 한국은행에서 집계했을 때 예. 한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있는 유유자금, 오갈 데 없는 자금이 유유자금. 예, 93조 원을 넘어섰어요. 음.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자금이 쌓였다는 거죠. 그거 자칫 잘못하면 또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웠고 실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산업자본화돼서 견실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도 뭐 개인 투자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허망할 때 많았어요. 우리 국장 투자했다가. 아니 갑자기 물적 분할한다고 하질 않나. 뭐 말도 안 지금까지 배당 안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적 분할을 왜 하냐고. 기존 투자자들 다 피해볼 거 뻔히 그렇죠, 아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을 안 생기게 막아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돼서 저한테 가끔 이 질문 하세요. 아니 교수님 그거 주가 5,000원 어떻게 만듭니까? 실적이 그대로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인데.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실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소가 수급이에요. 코로나 때 돈 풀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올랐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가 코스피 5,000 만들어 보겠다는 건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물적 분할 같은 뒤통수 맞는 일 없겠는데 배당도 좀 올라가겠는데 자사수 소각도 많이 하겠는데 그 기대감 생기면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기대감으로 또 돈이 들어오고 해서 코스피 5,000 인접하는 데까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하는 정책이고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어느 회장님은 어느 중견기업 사장님은 이것들 말이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네들 회사인 줄 알아요 하면서 그런 소리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상법은 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대로 하나 봐라.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분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계속했을 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페널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상법의 가장 선언적이고 그렇다고 제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큰
큰 단추 하나를 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집단 소송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그래서 어겼어. 문제가 된 게 확인됐어. 그래서 미국처럼 무슨 형사까지 가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어겼을 때 적지 않은 페널티도 물을 수 있는 지엄한 령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이 추세가 쭉쭉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조금 더 디테일한 입법, 디테일해야죠. 시행령 같은 것들. 네,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민형사상의 여러 처벌 규정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또 이제 한창 세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또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라든지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라든지 막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역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역행하고 좀 있어요. 최근에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단 요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죠. 아닙니다. 전 역행할 것 같다고 이미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MBC 100분 토론 나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은 새 책 나왔기 때문에 출판사가 자꾸 이제 쪼아대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갑니다. 아주 경제적인 와이스트리트야 그래도 제가 간간히 나오는 데지만 안 가던 데도 요즘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네. 주식시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도록 만들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입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대주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죠. 대주주 눈높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는 걸 10억에서 20억을 하나, 20억에서 30억을 하나,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는 한번 배당 받으면 몇백억 이상을 받는 그잖아요. 네. 우리 서민은 그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느냐 5천만 원으로 바뀌느냐 우리긴 크죠. 엄청 크죠. 우린 크죠. 대주주 기준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배당을 얼마나 더 할지 더 할지는 대주주가 지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당에서 과세를 얼마 때릴지를 비교할 때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페이버를 줬네? 아무 효과 없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둘이 또 회사를 키웠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드는 회사를 키운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당연히 전 세계의 현지 법인들을 많이 설립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단순화시키자고요. 한국에는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서 휴대폰은 싸게 만들려고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차렸어요. 법인을 차려서. 네. 그러면 대주주인 우리 둘 입장에선 이 반도체를 베트남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법인에 팔아야 거기서 휴대폰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반도체를 그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비싸게 팔지 싸게 팔지 그거에 따라서 이익을 두 법인 중에 어디다 더 많이 쟁여놓을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딱 봤더니 한국의 이익을 많이 남겨놨을 때는 배당소득세로 내가 얼마 부과받게 되는데 베트남 법인으로 이익을 많이 실현시켜 놨더니 야 거기는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세도 싸고 야 그게 낫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익을 저쪽으로 몰아주자. 그렇죠. 자, 그래서 단순히 국내에서 이전에 배당소득에 과세했던 것보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죠. 조사 피난처도 끼고 뭐하고 하여튼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든 거예요.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난 중견기업 사장 이상들은, 회장님 이상들은, 오너들은 이미 양쪽에 회계사, 변호사 다 끼고 그럼요. 단순히 로컬 베이스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 생각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자꾸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 소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무슨 거기서부터 무슨 절세를 해주냐 안 된다 막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 투자자이지만 개미 투자자이고 작은 금액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어떨 땐 허탈한 면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인세가 됐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세율이 됐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선택지가 되게 넓어졌잖아요. 맞아요. 뭐 미국 시장이냐 뭐 홍콩 시장이냐 뭐 일본 시장이냐 선택지가 넓어진 것처럼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쪽이 안 좋으면 뭐야?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어? 나 그냥 미장 갈래. 네. 라고 선택하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좀 더 그래서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예, 심지어 제가 아는 의사 세 분은 투자를 잘하세요. 또 본인들이 재미있어 하시고요. 근데 국내에서 내는 세금들을 절세하기 위해서 절세라고 해야 될지 탈세라고 해야 될지 뭐 불법을 한 건 아니니까요. 싱가포르에 투자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자기네 돈을 그 회사에 자본금으로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국장이나 미국의 장을 투자하는데 거기는 금융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훨씬 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자녀분들은 다 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또 조만간 취득할 사람도 있어요. 상속세 거의 없는데 가서 그 법인을 나중에 그냥 물려주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얘네는 아예 시민권을 미국으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굳이 자금을 한국에 남겨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불편하지만 이 사실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국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느 나라든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잖아요. 네. 글로벌화 시대가 된 지도 뭐 한 3, 40년 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라는 거. 이미 국적도 선택의 영역으로 가버린 지 오래예요. 아시잖아요. 그럼.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아주 옛날 사람들 여전히 막 부자 감세니 뭐이 프레임에서 못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가지고서 와 언제쯤 그러니까 우리 또 국민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국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요거 통해서 네. 옮겨갈 수 있듯이 네. 넓게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또 계속 해주셔야죠. 예, 예. 네. 욕만 먹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 이게 또 우리끼리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 예. 책 내용을 바탕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보면서 앞에서도 이제 책 두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460페이지가 넘는데도 두께는 웬만한 한 350페이지 정도밖에 예. 안 되는 책. 네. 제 뒤에 가격을 봤거든요. 네. 460페이지면 저도 그래도 나름 책 좀 보지 않습니까? 다른 책까지 한 33,000원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22,000원이에요. 예. 또 신간은 10% 할인되니까 2만 원. 네. 굉장히 뭔가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세를 낮췄어요. 어? 이제 아, 진짜? 제발 우리가 전 쉽지 않은 국민이 선택인데. 전 국민이 좀 더 경제적으로 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OECD가 집계하는 국영수에서는 전 세계 탑입니다. 늘 탑이에요. 근데 OECD가 집계하는 금융 이해력 지수는 중하위권이에요. 경제 이해력 지수.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이스트리트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좀 더 그런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네. 무슨 시성 있는 책들 잘 안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새 정부의 그 투자 전략은 뭐 이런 책 안 쓰고 뭐 그다음에 역발상 투자로 뭐 해라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네네네.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그냥 언제든. 예, 그런 책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써 있는 글이 좀 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눕기까지 하루하루가 벅찬 당신에게 권하는 11가지 경제 도구.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하루를 사는데 이제 약간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아직 모르셔서 손해만 보고 있고 최대의 효용을 얻지 못하는 네. 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경제적인 하루. 박종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